뉴스를 쪼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 여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윤희상 작곡가의 묘소를 참배하는 걸 두고 지금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박 부장이 어떤 지금 일이 대상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 독일을 방문했잖아요. 대통령 부부가 갔는데 그 베를린 교회 도시 스판다우래요. 여기에 있는 묘소 윤희상 씨의 묘소를 참배를 하고 묘소만 참배를 한 게 아니라 통영에서 동백나무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영에서 가져간 동백나무를 심고 거기다 이렇게 썼죠. 대한민국 통영시의 동백나무 2017년 7월 5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이라는 요 편말을 그 앞에다 석판을 만들어 갖고 한글이랑 독일어로 써서 석판을 쫙 모시고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희상 선생이 살아생전 일본에서 배로 통영 앞바다까지만 와보시고 정작 고향 땅을 못 밟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많이 울었다. 그래서 고향 통영에서 동백나무를 가져왔다. 선생의 마음도 풀리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김 선배 문화부장도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미담일 수도 있는데 그 작곡가 제독 작곡가의 묘소를 참배한 걸 대통령 부인이 근데 왜 이게 지금 논란이 된다고? 예, 제가 뭐 이 12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역시 뭐 이런 것도 이제 듣는 순간 미담 가화로 우리가 칭찬을 하고. 아, 참 좋은 얘기네요. 마음이 따뜻해져 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2부기가 본업인 만큼 그쪽 방향으로 확 자세를 틀어보지요. 일단 첫 번째, 살아있는 동식물을 다른 제 외국에 들어갈 때는 경정이 통과하는 절차가 사실은 까다로운 겁니다. 사실 그거 느꼈어요. 이거 어떻게 가져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심장 고양이 작은 고양이 한 마리 들고 일본을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귤 하나도 못 들고 들어가. 귤 하나. 이 딴 열매는 또 다른 차원인데 뿌리까지 있어서 이게 가서 심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서류 심사와 현물 검역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동백나무 뜻은 좋지요. 윤희상 선생이 이제 통영에 결국은 고향 땅에 못 갔기 때문에 통영의 그 유명한 동백을 이제 가서 심었다. 통영이 동백 유명합니다. 많이 가보잖아요. 그 뭐 마음 따뜻하죠. 그러나 따뜻한 건 따뜻한 거대로 있는 거고 이게 제대로 검역을 했느냐 이제 걱정을 좀 했다고 그래요. 근데 독일 정부가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을 했는지 아니면 검역 절차를 별도로 했는지 아니면 대통령 1호기로 오는 일행이기 때문에 또 다른 뭐 별도의 그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무사히 독일 땅에 들어갔고 가토 공원 묘지에 이제 이게 됐지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 김정숙 여사가 경희대 상업과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자기도 음악인이고 윤희상 선생도 음악인이고 자 서로 음악인들끼리 통하는 것도 있을 터이니 자 가서 내가 묘소를 가보자. 여기까지 이제 훈훈한 얘기입니다. 예술가에 대한 여기까지는 훈훈합니다. 따뜻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본업으로 들어가서 시비를 붙어본다면 대한민국 땅에는 아직도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윤희상 선생은 간첩 행위를 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존에 있는 겁니다. 검찰에도 그렇게 믿는 검사가 있을 겁니다. 국정원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논쟁이 아직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그러나 음악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제 그분을 보통 사람인 김정숙 성악가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찾아온 겁니다. 그 이름이 또 대통령 문재인도 있더라고요. 함께 있어요. 대통령 부부가 다 한 걸로.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가 시비거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고향 땅을 못 받아서 그 마음이 아팠다라고 했는데 왜 고향 땅을 못 밟았을까요? 그 이유를 박사님 설명해보세요. 왜 못 밟았는지를 보면 1960 못 밟은 거예요? 안 밟은 거예요? 못 밟은 겁니다. 한국에서 추방이 되었죠. 뭐냐면 1967년에 동베를린 공작단 사건이라는 거를 정부가 발표합니다. 이게 속칭 동백님 사건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 베를린에 거주하는 일단의 예술가와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북한이랑 내통을 했다 이런 사건을 발표를 이제 밝혀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정말 수백 명이
그 이름이 그 들어갔었고 결국은 그러다가 나중에 수십 명 단위로 축소가 돼요. 이 간첩단 사건이 축소가 됐는데 이게 참 이 사건 자체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사건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군사정권 시절에 뭔가 맞습니다. 뭐 그 부정선거, 고문 뭐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있겠죠?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부정선거를 그 박정희 정부에서 덮기 위해서 이 사건을 더 유난히 만들어냈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이 사건은 만든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든 사건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북한과 깊은 유대를 갖고 있었던 것은 맞으나 이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이를테면은 뭐 그 인권을 억압하는 행위들, 가혹행위 같은 것이 있었고 이 절차가 부풀려진 게 있었고 과정에서 이런 측면이 있어갖고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북한과 뭐 저 소통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부정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윤희상은 그때 기소가 되고 사형선 그 무기징역인가를 선고를 받는데 뭐 그 당대 뭐 캬라얀 뭐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막 한국 정부에다가 탄원서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독일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외교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다 항의도 하고 이러니까 야 이게 국제 유럽이 그 한국을 굉장한 인권하는 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나중에는 이게 다 감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윤희상 씨는 한국에서 이제 추방되는 절차를 거쳤고 추방당하고 이듬해 1972년인가요? 71년인가요? 이 사람이 독일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종심까지 가서는 간첩죄가 인정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기보다는 북한 이를테면은 국가보안법 뭐 이런 기준으로 해서 그 내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저는 이 동백님 사건은 그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굉장히 과장된 면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윤희상 씨의 문제점은 이거보다는 저는 신순자 통영의 딸 신숙자 씨죠. 이 사람 얘기가 떠오르는데 그 오길남과 신숙자 부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를린에서 신숙자 씨는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이 오길남과 결혼을 해서 베를린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윤희상, 송두율 뭐 이런 분들의 이 사람의 이제 이건 오길남의 주장입니다. 윤희상과 송두율이 나에게 북한에 가서 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마누라가 여기 확 넘어가고 부인이 강력히 가자고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북한으로 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윤희상 씨는 나는 그 사람들 북한 가는 거 몰랐다. 나는 가고 나서 가족을 좀 구해달라 그래서 뭐 그 얘기만 들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윤희상 씨는 그런 친북 논란 내지는 간첩 논란, 그렇죠. 그다음에 이념적인 편향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데 또 그것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에서 엄연하게 양론이 존재하는데 우리 국민의 대표하는 대통령,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부인이 거기에서 존경의 뜻을 포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는 모르지만 과연 옳으냐 이제 이런 논란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그냥 대충 짚고 넘어갈 게 아니고요. 신숙자 씨는 사실 저도 좀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요. 이를테면 유럽에 일단의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그리고 뭐 워낙 60년대 70년대가 엄혹한 시대였으니까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는 시대였고 그런 것이 좋은데 이게 80년대에 사람을 만약에 이를테면 뭐 권유 부분은 정확히 뭐 판단이 돼야 되겠지만 권유를 해서 그 사람들 가족이 넘어갔고 그 사람은 결국은 남편은 탈출했는데 그 부인과 딸은 돌아오지 못하고 수용소에 갇혀져 있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었어요. 2012년에는 그래서 북한에서 이 신숙자 씨가 간암으로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고 윤희상 씨는 물론 그 가족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유감의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두리뭉실 넘어가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예술은 모든 거를 다 덮습니까? 그런 예술 지성주의 누가 만들었어요?
소문만 들었는데. 네. 근데 저는 김 선배한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올해가 공교롭게 이제 윤희상 씨 탄생 100주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통영 그 고향에서 뭐 굉장히 큰 음악제도 열리고 뭐 그리고 2000년부터인가는 이제 윤희상 이름을 내건 국제 콩쿠르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는 저희가 잘 몰라서 예술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일종의 사면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의견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하고는 이거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그거가 일종의 세상이 바뀌었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네. 가령 우파에서 좌파에서 우파로 되면은 그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이런 케이스도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죠. 네. 정권이 윤희상 바뀌었기 때문에. 평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윤희상 재단이라고 해보지요. 네. 그 윤희상 재단이 사실은 지금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블랙리스트에 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윤희상 재단에 국가 돈이 지원될 수 있는 소지를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막아놓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요. 네. 사실 그 이전에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상대적으로 윤희상이라는 그 음악가가 많이 복권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이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좀 확대되는 뭐 그런 이제 흐름을 한번 탔다가 네. 2000년이면 DJ 정부 맞습니다. 시절이구나. 그렇죠. 맞네요. 예. 네. 그랬다가 이제 다시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다시 뒤로 이제 물러서는 그런 와중이었는데 대통령 선거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뒤집는 그런 일들이 상징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얘기를 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면 이번 사건은 단순하게 무슨 뭐 대통령 부인이 논란이 많은 윤희상 교수를 갖다 이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이 새로운 정권이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판 역블랙리스트, 그러니까 그게 뭐 신원이든 뭐든 자기들이 뭐 어떻게 의미를 내세울지는 그렇죠. 모르지만 신원 해소 네. 차원의 네.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이제 있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시동이 걸었다. 예. 이 논란을 예상을 못했겠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나무를 가져가서 거기다가 심고 거기다 그 서판에다가 대통령 이름을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과 부인 이름을 새겨서 놓는 게 이게 한국 사회에 어떤 논란이 될 것이다 예상을 못했겠어요. 그렇게 순진한 게 아니고 이건 이를테면은 우리가 불체 정권을 순진한 사람들인데 저는 남 얘기를 전달했어요. 우리가 정권을 가졌으니까 정권을 가진 쪽이 철학적 바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철학적 바탕에서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그 편회됐던 혹은 뭐 많이 억눌려 있던 예술가들을 복권하는 정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저는 계획이 있다고 보고요. 뭐 그 계획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일종의 낭만적 민족주의자. 저는 뭐 윤희상을 낭만적 민족주의자 혹은 천진난만한 친북주의자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천진난만과 낭만은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본인만 천진난만하고 낭만적이었으면 좋은데 이 사람의 행위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목숨에까지 영향을 미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국가의 대통령, 국가의 문화 정책이라는 거는 한 음악가의 음악적 재능에만 포커싱을 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미친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데 이 정부의 문화 정책이 어떤 지극히 예술 지상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데만 머물러 있다면 반대로 이게 지극히 이데올로기적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 저는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윤희상 외에도 소위 말하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예술가들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는 윤희상 씨가 있고 지금 얘기한 신숙자 오기남 씨가 있다면 이 사람은 음악가죠. 프랑스에는 미술가 중에서 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응로. 저도 지금 그분 생각이 나서. 거기에는 또 유명한 영화와 음악인이 있죠. 바로 윤정이 백건우고. 윤정이 백건우고. 윤정이 백건우를 그 동구권으로 납치해가지고 뭐 북한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희상 씨도 돌아가셨고 이응로 씨도 돌아가셨어요. 이응로 씨는 그러면 파리에 있나요? 예, 파리에 살았던 이제 화가입니다. 파리에 계시다가 지금 지금 묘소도 그 부인이 이응로 씨 부인이 박인경 씨라고. 박인경 씨. 그래서 이응로 씨도 이제 복권이 됐죠. 그래서 뭐 여기 전시도 하고 그림도 아주 비싼 값에 팔리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이제 화가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윤희상 씨 얘기할 때 얘기했죠. 그 백건우 윤정이 부부는 이 이응로 씨가 간첩 행위를 하려고 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건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윤희상 씨가 북한에 간 건 맞아요. 그건 팩트예요. 그리고 아직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은 그 당시 북한에 들어갔다 나오려면은
북한으로부터 유학비를 혹시 지원받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때는 북한이 잘 나가던 시절이에요. 우리 남한보다 오히려 견제를 보고 그래서 이건 뭐 저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윤희상 씨가 들어오는 걸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면 정신적으로만 환영하지 않고 물질적인 지원도 분명히 있었을 거기다가 저 별장을 지어줬다는 설도 있죠. 뭐 이런 건 이제 설이고 가능성이 있다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술을 하는 사람들,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던 사람들은 아까 지금 박 부장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탈국가적, 탈국적적 이런 그 생각을 가졌던 그 우리가 이제 순진한 낭만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북쪽 사람도 아니고 나는 정신적으로는 남쪽 사람도 아니야. 탈이념, 탈북. 그렇죠. 나는 무정부주의 비슷한. 그거를 상대적으로 보면 친북처럼 보이지만 정작 당사자는 나는 친북 아니야. 나는 공산주의자 아니야. 알겠습니다. 경계인이라고 그거를 초월하는 어떻게 보면 경계인이다. 이런 생각들을 약간 지식인 연. 그렇죠. 지식인들이죠. 지식인 맞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 윤희상이나 이응록 그 두 분의 이를테면 음악적 성취, 미술적 성취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예술적 성취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충분히 저는 성과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를 가서 했던 첫 번째 문화적 행위,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로 이렇게 한 거는 일종의 보수 세력에 대해서는 닥치고 있어.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는 일종의 정말 문화적 선전포고라고까지도 저는 봅니다. 대통령의 이번 그 독일 방문은 사실은 북한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을 받을 줄 알았는데 물론 뭐 그것도 관심을 받겠지만 그 외로 지금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금 논란거리가 터져 나와서 뉴스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파문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흥미롭고 여러 가지 지켜볼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